감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고, 그래서 업무 수행 중일 때는 비록 자가용을 사용해 회사 차가 아니지만 회사가 운행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뭘 또 물어보냐면, 그때 회사가 책임지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시면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허락 피보험자, 그 다음에 사용자, 운전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기명 피보험자가 그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 중일 때 그 사용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전혀 손해배상을 하는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사용자에게도 피보험 이익을 인정하고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가 보시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어쨌든 하여튼 사용자가 그래서 운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잔존자. 명의잔존자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도양수, 매매의 경우, 매도인. 자동차를 사고 팔고 그럴 때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절취운전이었고, 그 다음에 무단운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명의잔존자에 관한 것이, 갑과 을이 뭐 자동차를 매매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갑이 을한테 차를, 매도인이 팔아 차를, 그 매수인이 차를 사는데 자동차 값을 1,000만 원에 치기로 했다 그런다면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는 좀 드물죠. 처음에는 이제 계약금을 뭐 100만 원 주고 100만 원만 받고, 얘가 뭐 차를 한 대 더 갖게 돼서 새로 신차를 출고받아가지고 중고차가 이제 그 중고차로 팔았다. 그럼 매수인이 100만 원으로 계약금을 먼저 주고 한 달 있다가 또는 뭐 보름 있다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잔금 이제 900만 원을 치르기로 했다 그랬을 때, 대개 거래는 이렇게 하죠. 매도인이 계약금 받고 차를 넘겨줘요. 중고차 거래 관행이. 그리고 잔금을 뭐 15일 후, 뭐 보름 후 뭐 잔금을 치르고, 그때 이 잔금 치르는 날 뭘 줍니까? 이때는 차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 명의 이전 서류를 주죠. 명의 이전 서류에 교부를 하죠.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것인데, 우리 제3자를 치었다, 사고를 야기했다 그랬을 때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고다가 제3자를 치었으니까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자폐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죠. 그죠? 자기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잖아. 매수인은 차를 지금 지 맘대로 지금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 그 결과 얘를 치었다. 그럴 때 얘가 얘한테 청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명의잔존자인 매도인. 자, 명의잔존 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잔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명의 안 넘겨주겠죠. 지 명의를 계속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가 명의잔존자는 지금 매도인일 거고, 그 다음에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는 명의 이전 서류를 다 주는데, 매수인이 차량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서 내가 새로 매수인이 이제 차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 명의가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 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텀이. 그 사이에 매도인이 명의잔존자로 있겠죠. 그러니까 명의잔존하고 있는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잔금을 다 받았는데 얘가 아직 명의 이전을 안 해가서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잔금을 다 받기 전에는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차량 반환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자니까. 아직 소유권 안 넘겨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잔금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자동차의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운행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운행 지배가 얘한테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폐법 3조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도인이 얘한테 잔금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얘는 운행 지배가 전혀 없죠. 차값까지 다 받고 팔아치웠는데 차량을 가져와라 그런다면 얘가 가져올 리도 없는 거고, 이건 얘 차니까. 그런데 얘가 아직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전 주인의 명의가 여전히 등록원부에 남아있기는 하다 그럴 때 그거는 그냥 정리가 안 돼서 남아있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 잔존자의 책임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운행 지배가 이전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운행 지배 이전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의를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그 차량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를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운행 지배가 완전히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운행 지배가 얘로부터 완전히 얘한테 넘어갔다고 한다면 매도인의 운행 지배는 단절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운행 지배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뭐겠어요? 잔금. 잔금이 완제되었는가? 잔금 완제되었다 그런다면 뭐예요? 완제 시점에 뭐 준다고? 돈 다 주면서 잔금 치르면서 야 이제 미리 앞으로 해 하고 명의 이전 서류를 준다고. 명의 이전 서류가 교부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할 일이에요? 매수인이 할 일이에요. 매수인이 그 차를 명의 이전을 하고 어떤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이 완제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잔금이 완제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매도인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운행 지배는 없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써놨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책임 주체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가 추상설에 의하면 여기 좀 주목. 추상설에 의하면 얘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얘 입장에서는 차량 남발을 가지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를 떼보겠지. 그랬더니 얘가 이름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피고석에 앉았다 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추상설에서 명의가 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자동차의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름 추정되고 얘는 운행자다 하는 인정을 받겠지만 매도인은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항변하냐면 나는 자동차의 명의가 내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어떠한 지배를 한다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잔금 다 받았는데 얘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그냥 명의만 있을 뿐이다. 난 어떠한 운행 지배도 그 차에 대해서 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해야겠죠. 그러면 법원은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세 가지를 적어줬죠. 절취운전의 경우에 운행 지배가 상실되었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면 난 이건 차 절취당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 줍니다. 또 하나, 나는 자동차를 팔아먹었습니다.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운행 지배가 완전히 상실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인정해요.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자동차 취급업자한테 차를 맡겼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매매 등 등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차량 명의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명의가 잔존되어 있는 자도 일단은 항변설의 입장에 의해서 자동차에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 이 매도인은 자동차를 팔아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가 아니라 나는 잔금까지 완전히 다 받았다. 1원도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 따라서 그 차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내가 미치지 아니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나는 사고를 억지 또는 방지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운행 지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명의 잔존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는 일단 명의는 중요하지만 그 실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운행 지배가 과연 명의 잔존자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명의
잔존자에게 운행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잔금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있기 전에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매도인도 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잔금 완제 전에는 운행자 책임, 매도인은 운행자예요. 매도인은 운행자. 그러니까 매도인은 운행자 그러지 말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은 운행자 책임을 져요. 한데 잔금 완제 후에는 매수인만 운행자죠. 매도인은 어떠한 자동차에 대한 간섭, 영향, 지배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수인만 오로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할 때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사안 하나가 또 뭐냐면 자동차 취급업자예요.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논의되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뭐 통상 사고 많이 나는 게 주차장업자, 급유업자, 세차할 때도 차 막히죠. 세차업자 등등. 하여튼 자동차 취급업자란 뭐냐면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업으로. 그러니까 유상의 쌍무계약으로 돈 받고 그 돈 받는 대가적 의무로서 내가 자동차의 어떤 관리, 메인티넌스를 해주는 것을 그 업으로 하는 자예요. 취급업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상으로 자동차의 메인티넌스를 해주는 자라. 대체로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세차업자. 또 하나 좀 논의해야 할 게 이제 대리운전업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어야겠죠. 대리운전업자. 요건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요건 좀 제외하고 우선 얘들부터 봅시다. 주차장장에 가가지고 차를 갖다 맡긴다 그러면 주차 파킹을 시켜놓고 주차장이 대개 주차장 그 유료 주차장에 가면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막 차를 파킹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파킹되어 있는 거 보면 있죠. 차를 다 키를 꽂아놓고 가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차를, 여기 있는 차를 빼야 되면 이 뒤에 있는 차가 다 빠져나와야 돼, 막. 근데 주차에 다른 데 보면 기가 막히죠. 그냥 이걸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앞에 꼬여 있는 거를 빼주거든. 그러니까 이 주차장의 차량을 정리하고 빼고 들고 하는 것을 고객이 가서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냥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주차장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이때 키를 맡기는 이런 주차장에서 키를 맡겼다고 했을 때 자동차를 빼다가 얘가 여기가 이쪽으로 빼다가 다른 차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해서 충돌 사고를 야기했다든지 행인을 치였다든지 할 경우에 주차장업자가 그러니까 차를 빼면서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고 자동차 사고를 야기했고 차주가 있다고 그럴 때 먼저 주차장업자는 제3자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가 있죠. 현재 얘가 막 자동차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얘는 얘한테 네가 운전했다면 민법 750조 또 얘가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지배했으니까 자배법 3조 1청구를 경합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당연히 특별법인 자배법에 의거해서 자배법 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게 얘한테는 손쉽죠. 과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얘가 주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배법 3조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인데 차주와 주차장업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자동차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 감독 관계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느냐라고 할 때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메인티넌스 관리하는 업자들, 그것을 취급하는 업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서 계약으로 치면 무슨 계약이냐면
도급계약이라고,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이 내용이 뭐냐면, 도급계약 많이 들어봤죠? 쌍무계약인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도급인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수급인은 얘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어떤 일이 있죠. 그 일의 완성을 해가지고 얘한테 완성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완성. 집 장사한테 집 져달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도급계약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쟤는 뭐예요? 수급인은 집을 완전히 다 지어서 일을 완성한 다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일의 완성을 넘겨주고, 도급인은 그 대가로서 집 짓는 대가로 3억을 주기로 했다면 3억을 주고, 얘는 집을 완벽하게 지어서 주고, 그때 집 짓는 동안에 도급계약의 원칙적인 것으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독립적으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인이 다소 간섭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감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자기 책임하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도급인한테 넘겨주고, 도급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계약이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업자한테 차량을 맡겼다고 할 때 그 자동차를 이렇게 뺄 건가 저렇게 뺄 건가 모든 결정 같은 것들은 수급인인 주차장업자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간섭 안 하는 거죠. 차주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빼든 뭐 하든, 오른쪽으로 빼시고 왼쪽으로 빼시고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해가지고 차를 빼주면 그때 우린 차를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도급계약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차주의 운행지배는 여기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주차장업자한테 차량을 맡기는 순간 어떻게 자동차를 관리하고 어떻게 메인티넌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차장업자의 자기 책임의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지배는 단절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운행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운행지배는 본체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 그런 위험을 얘가 작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되게 됩니다. 정비업자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정비업자한테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동안에는 차주가, 내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차에 계기에 경고판이 떴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럼프레 타이어의 스위치를 다시 세팅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센터에 가져가면 걔네들이 지들이 가서 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고객 대기실에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좀 궁금해서 보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 앉아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커피나 한 잔 이제 갖다 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참 있다가 이제 와요. 와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끌고 나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인해 주시죠. 그래서 사인하면 끝이야. 나는 어떠한 일이 저기서 벌어지는지 모르지. 정비업이 다 정비업자들한테. 물론 요만한 코딱지만한 카센터 가면 이제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설령 구경하는 카센터에 가서도 그래. 여기를 좀 봐주시오, 저기를 봐주시오, 어떤 브레이크도 잘 안 들어요, 뭐라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저것을 수리하십시오, 저런 방법으로 수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름쟁이들 인상 더럽게 쓰죠, 그죠? 우리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차주가 정비업자한테 정비 위탁을 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도 잃어버리겠는 거예요. 지배가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자동차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차 남겨주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정비업자가 막 가지고 들어 올리고 뭐 뒤집고 날리고 날치고 한 다음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다지. 그러니까 정비업자도 역시 정비업자가 시운전을 하느라고 자동차를 이제 잘 됐나 고쳤나 안 고쳤나 시운전하려고 맹 돌아다니다가 제3자를 치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정비업자가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얘는 차주는 어떠한 운행지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쇠를 돌려받기 전에는 운행지배가 없다. 그래서 정비업자, 세차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차를 맡기고. 근데 요즘에 세차는 좀 이런 형태다. 세차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 조작하는 것을 그 차주가 하는 자동 세차장들이 많이 생겼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잘 가는 이런 세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차장 말고 그러니까 세차장에 가서 차를 맡겨놓으면 지들이 다 닦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우리 동네 세차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면 차 들어가면 지들이 알아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가져가서 나는 이제 고객 대기실이 있어 이렇게 세차장에 고객 대기실. 그러면 컴퓨터도 있고 뭐 커피도 뽑아 먹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세차 마치고 난 다음에 차 세차 끝났다고 부르러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오로지 세차업자의 자기 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급인의 독립적인 그런 영역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세차 중에 사람을 치인다든지 자동차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된다. 이유는 뭐냐? 자동차의 열쇠를 세차업자한테 맡기는 순간 모든 운행지배가 단절되고 전부 운행지배를 누구만이 누리고 있는 거? 오로지 운행지배를 정비업자만이 누린다. 정비업자만이 운행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정비업, 급유업, 세차업 뭐 이런 대부분의 그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것이죠. 자동차의 피해자는 얘는 정비업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제3자는 차량 등록 원부를 떼보니까 네 이름이 써있더라. 너 피고니까 손해배상 책임 있다라고 이제 이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명의가 권리가 인정되게 되니까 차주임에 분명히 하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운행자로 추정은 되겠지만 완전히 확정되는 건 아니죠. 얘는 뭐를 반증하면 돼요? 항변하면 돼요? 나는 정비업자한테 차량을 정비해달라고 위탁해가지고 정비 중에 일어난 사고다.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판례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운행지배가 너는 없었구나. 그러면 오로지 정비업자만이 운행자다라는. 자, 그러니까 추상설 또는 항변설에 의했을 때 우리의 입증은 뭐예요? 네가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했죠. 그 입증에 대해서 반증은 이 차주의 반증은 세 가지가 판례에 의해서 세 가지만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야? 절취. 도난당했다. 또 하나가 뭐야? 차 팔았다. 그래서 잔금까지 다 받아먹었다. 마지막으로 정비 수탁업자와 같은 자들에게 취급업자에게 차 맡겼는데 그중 일어난 사고다 하는 세 가지 사유만 항변으로 법원이 받아들여주고 있고 그 외의 사유 중에는 법원이 받아들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절취, 명의잔존자의 경우, 잔금 다 받은 경우, 또 하나 취급업자다. 자, 대리운전을 봅시다. 네. 자동차 대리운전업자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초판을 쓸 때, 98년도에 초판 쓸 때, 내가 98년도에 이 책의 초판을 쓸 당시에 대리운전업자가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때예요. 한데 이미 일본에서는 많이 대리운전업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장애에 빠졌을 때 대리운전업자가 있다라는 건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죠. 마음 편하게 먹고 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대리운전업자가 소위 취급업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일본에서 논의가 있었고 일본에서 긍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일본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기에 대리운전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지만 대리운전업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초판에 뒤에 많이 쓰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법률 관계만 설명할게. 내가 자동차에 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 등으로 장애가 생긴 차주가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업자한테, 지금 대리운전업자한테 콜을 하죠. 전화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GPS를 통해 가지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변에 내가 여기서 시키면 요 근처 어디에서 지금 핸드폰 대기하고 있는 자한테 연락을 주나 봐요. 그럼 그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고객님 지금부터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요? 그러고서 찾아오죠. 그래서 차 맡기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제 우리 집에 가게 되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왔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놈이 운전을 좀 미숙하게 해가지고 제3자를 치였다 그럴 때, 얘는 대리운전자는 운행자인가라는 문제가 좀 남아요. 그리고 나는 단절되는가라는 문제가 의문이 좀 있어요. 대리운전자는 과연 이게 운행을 지배하는 자인가라고 할 때, 운행 지배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지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대리운전 기사가 자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가지고 일산의 호수마을로 갑시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에이 왜 일산 가? 그냥 우리 저 양평 갑시다. 그러고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애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취급업자 중에 정비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코스를 정할 건가도 차주와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가 그냥 이건 좀 속도가 가혹하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싶으면 좀 뻥 뚫린 도로를 자기가 선택해서 지 맘대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한데 대리운전업자는 어때요? 차주가 가자라는 그 곳,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를 나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이리 나가가지고 저쪽 영등포로 해서 저 국회의사당 가는 길로 하면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P턴을 해가지고 올림픽대로 올라간 다음에 가양대교를 넘어서 다시 P턴을 해서 자유로로 들어가가지고 장안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또는 그냥 내가 많이 야만추했을 때는 알아서 가. 그러고서 그냥 나는 뒤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얘는 어디로 가요? 그 코스를 가양대교 대신 행주대교를 건너는 선택하는 여지는 있지만 얘는 일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주가 가자고 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 지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운행은, 운행 지배란 뭐예요? 내 맘대로 그 자동차의 행선지, 방향, 용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얘한테 있느냐? 없다. 얘는 차주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단순히 차주가 운전에 장애가 생겼어.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차선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동차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대로 이게 안 되니까 수족이 되어 있을 뿐이지, 헤드쿼터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머리가 아니라 오로지 손과 발이야.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지 못할 것이고, 액셀레이터를 적절로 또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에 빠졌단 말이에요. 음주에. 해서 차주의 의도는, 여기 명령은 차주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대리운전자는 오로지 손발이 되어주는 것일 뿐이죠. 정비업자는 분명히 달라. 정비업자 스스로의 명령으로 머리가 되는 거지, 손발이 아니라고. 머리가 돼서 요거는 어디 계통에,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 뜯어봐야겠다든지 해서 자기가 수리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없을까 하고 지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시운전을 하고, 이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리운전자는 헤드가 아니라 오로지 손과 발이에요. 차주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하는 운전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제도인 것이지, 얘가 헤드는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운전자예요. 전형적인 운전자. 운전자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운행자가 아니다 라고 나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설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나는 얘가 지는 책임은 자배법 3조가 아니라 민법 750조의 운전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운전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 얘에 대해서 그럼 얘는 차주는 어떠느냐? 자동차의 운행 지배가 상실되는 것이냐? 아니다. 모든 명령은 얘로부터 나오는 것이, 여전히 자동차의 처분권은 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운행 지배 하에서 얘는 오로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운행자고 대리운전자는 운전자일 뿐이다. 말 그대로 운전자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론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급심 판례에 보면 얘를 운행자라고 한 판결들이 종종 하급심 중에 있어요. 법원 판례 중에. 이것은 대리운전자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더 판결이 누적되면서 이 정체가 대리운전자의 법적 성질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내가 옳다. 운전자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차주의 운전 장애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수족이 되어서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스스로가 헤드가 아니다. 명령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부터 운행 지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는 자지만 유일하게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라고 이해해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 이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유이 되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동차의 운행으로서 운행이익이란 이원설에서 말하는 운행이익이란 뭐예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 거지 자동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내가 보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리운전 해주고 그런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업자가 보수를 목적으로 물론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지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위하여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운행자의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자동차의 그 운행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돈 벌려고나 다른 얘가 운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 차주가 운행하는 이유. 동기는 많이 있지. 편리하기 위하여 또는 내가 배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 동기에 있어서의 그 목적.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대리운전을 왜 하느냐고 살기 위하여, 지네 가족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자동차 그 자체의 운행 지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시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동차 순전히 돈 받는 건 물론 당연히 돈 받게 되지. 근데 돈 받게 되는 대가는 뭐 때문이? 노무 때문이지. 그 차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 그 차 자체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차 자체에 대한 지배. 이것을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이익, 그 차 자체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통제, 컨트롤, 이걸 지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운행의 통제, 자동차에 대한 통제, 자동차에 대한 이익, 이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운행 지배라고 하는 것은 대리운전자는 이러한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얘가 보수를 받는 것은 얘가 노동을 제기했기 때문에 노무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 이 노무의 대가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노무의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이 돈의 대가라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자동차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걸 수단으로 해서 돈 버는 것인데 그 수단,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운행 지배를 혼동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다라는 것은 차 자체에 대한 통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와 결부되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운전자는 뭐야? 누구를 위해 이 차 자체에 대해서는 차주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이지. 차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 때문에 얘는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노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리운전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노무의 대가를 받는 뿐이에요. 이건 노동의 대가. 그러니까 얘의 운전은
골치 아픈 거 다 생략하고 정리한다고 한다면 차주가 운전장애에 빠져서 얘의 운전을 수족이 되어서 내가 독자적으로 나의 책임하에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뿐이기 때문에 그저 수족에 불과한 운전자인 것이다. 얘는 운행자가 아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적인 지배자는 누구냐? 술이 취해서 설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차주야. 차 뒤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차주가 모든 위험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자여 지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행 지배는 차주만이 있게 되는 거고 대리운전자는 차주를 위해서 수족이 되어가지고 자동차를 그냥 조작하는 자예요. 얘기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 차주에 대해서 많이 자배법 3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급업자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자동차 취급업자는 뭐냐?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예요. 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유상의 대가가 있는 유상의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자동차를 메인티넌스 하는 자. 그런데 그 계약이 자기의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그 업무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취급업자가 지배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운행 지배는 오로지 취급업자만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후 여기서 하나 또 논의되어야 할 것이 수리가 종료된 후에 수리 종료 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행 지배가 다시 차주한테 회복이 되는 거죠. 귀속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 종료 후 자동차를 차주가 지정하는 뭐 아파트 좀 갖다 달라. 단골이야. 다 수리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좀 가져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취급업자가 수리 종료 후 배달하다가 배달 중 사고가 났다. 제3자에게 사고를 냈다라고 할 때는 이 배달하는 것은 이 사람의 업무에 고유한 업무 영역이 아니죠. 시운전도 아니고. 따라서 배달은 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차주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준 거죠. 편의상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단골인데 좀 갖다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해준 거라고 한다면 그 배달 중의 운전은 누구를 위한 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차주를 위한 운전이다. 그러면 차주는 수리가 종료된 시점에서 운행 지배를 다시 회복하게 됐던 것이고 운행자는 이때 누구예요? 차주예요. 배달하는 정비업자는 운전자인 것이죠. 성격이. 그러니까 수리 종료 후 배달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 수리 종료했다는 것은 시운전도 모두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에 대해서 테스트도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가서 이제는 고객에 인도하는 일만 남아있을 때 고객 인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배달하고 가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도 하나 봅시다. 명의대여. 이것도 자동차 사고에 종종 있게 되는 일들인데, 내 선배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선배가 부친상 당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네. 그래서 오늘은 못 가고 내일 가야 되는데, 그 선배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쌍백통운이라는 회사를 했어요. 쌍백통운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를 갖다가 여러 대의 자동차 차주들이 있죠. 화물차 차주들이 이 회사에 지입을 하는 거야. 지입차의 지입회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다 차주들이야. 화물차 차주들. 이 차주들이 그 차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 차야, 자기 차. 쌍백통운은 차의 차주가 아니야. 얘네들에 대해서 지입회사는 물류를 갖다가 영업을 해가지고 물류를 따내는 거야. 물류를 고객과 계약을 해.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무슨 뭐 지입 화물이 있는데 그 화물을
니네 회사에서 날라다 주면 보수 얼마 주겠다 하고 뭐 이제 거래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 부산으로 또는 대전으로 이 차량을 배차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 쌍백통운이라는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스스로가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얘들이.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려면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죠? 혼자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커다란 상호를 하나 걸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물류를 많이 딸 수 있고 차가 안 놀아도 되잖아요. 혼자 자기가 영업까지 하고 날라다 주고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화물차 힘들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쌍백통운에서 월말에 한 번씩 결제를 해가지고 돈들을 네가 얼마치 일했으니까 각자 일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고 하는 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되죠. 이때 돈을 받을 때 이 쌍백통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입이 얼마 있었으면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다 공제하겠죠. 적어도 관리 비용도 다 공제해야 할 거고 뭐 보험료는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나서 순이익 중에 순이익들을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쌍백통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받는 보수 안에서 쌍백통운은 뭐예요? 관리비를 많이 떼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자동차를 보게 되면 실제 소유자는 개똥인데 차에다가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렇게. 쌍백통운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여기 차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럼 외형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차는 개똥이 차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쌍백통운 차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쌍백통운이라고 똑같은 상호를 갖다가 화물차에다 딱 붙여가지고 다니니까 쌍백통운 주식회사의 차같이 보여. 실질적으로는 차주들이 제일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런 지입차한 이 차주가 사고를 야기했을 때 쌍백통운은 운행지배가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3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행자야 아니에요. 운행자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전부 다 자기 차를, 자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들이고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지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쌍백통운에 대해서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운행지배가 미치는가를 판단해야 한단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쌍백통운에서는 물류를 얘네들한테 나눠주고 자동차의 메인티넌스를 해요. 야, 네 차 보험료 만기가 언제 된다. 그러니까 그거 낸다. 그래서 보험료도 얘들이 내죠. 대부분은 얘들이 내고 수입에서 공제를 합니다. 또 회사가 그런 메인티넌스를 해주는 대가를 이 수입에서 먼저 떼고 선 공제한 후에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상호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같이 하게 되는 요 차에다 부착시키는 요 페인트 이런 것들도 다 쌍백에서 다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부착시키고 물론 다 관리비 다 떼고 있지만 그냥 통일적인 조직 또는 외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 회사에서 떼고 그 비용을 가지고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물적 관리를. 정비 보수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한다 그런다면 자동차의 운행 지배가 미친다고 봐요? 안 미친다고 봐요? 미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 사용을 한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같은 상호를 쌍백통운이라는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명의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명의료를 징수하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미치고 있는 거죠. 운행지배가. 그래서 제3자는 개별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운행지배가 쌍백통운에게도 있으니까 그 지입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배법 3조의 청구를. 이런 것, 나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무슨 생수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수회사의 상호를. 그러면 그때 봉고차인가? 그런 차였어요. 봉고차들이 많죠. 생수회사 차들이 봉고차들이 많죠. 근데 그 사실관계를 보니까 봉고차의 차주가
무슨 샘물에 좀 유명한 생수회사인데, 하여튼 생수회사가 있고, 얘는 봉고차에서 봉고차. 걔가 나를 이제 사고를 냈던 건데, 내가 생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이 차에다가 무슨 샘물이라고 남바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명의 사용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적어도 명의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생수회사에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의 사용의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명의를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 한 같은 상호를 사용할 때 얘한테 군기도 작겠죠. 회사의 이미지가 네가 돌아다니는 여기다 걸고 다니니까 너의 행태에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하라든지 직원의 관리 감독, 어떤 정신교육 이런 것들도 시킬 것이고, 당연히 그 자동차의 운행 태양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대여의 경우에 명의대여가 전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고, 명의사용자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대여한 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8가지인가 지금 케이스를 살펴봤어요. 절취운전, 무단운전, 사용대차, 임대차, 명의대여, 그리고 할부차를 소유권 유복으로 판매한 경우에 그 소유권 유보한 회사, 명의잔존자의 경우, 매매했을 경우에 차를 매각한 매도인, 그리고 정비수탁업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모두 다 보니까 딱 운행지배가 부정된 케이스는 3가지밖에 없었네. 4가지였구나. 하나는 절취운전의 경우, 완벽한 도난사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명의잔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명의를 잔존하고 있는데 대금은 다 받은 케이스의 경우에 우리는 운행지배를 부정했죠. 또 하나 정비수탁업자한테 차를 맡겼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소유권 유보부 할부 매매의 경우에 이 소유권 유보는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든지 소유하겠다든지 관리하겠다든지 어떤 자동차의 운행지배를 미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할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4가지야. 4가지지만 요즘에 할부차를 판매할 때 소유권 유보하고 있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다 명의를 넘겨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그러니까 이 할부차 빼면 3가지가 있네, 3가지. 절취, 명의잔존자, 그리고 정비수탁업자 외에는 모두 운행지배가 인정됩니다. 하니까 자배법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논의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3가지만 따지면 돼. 절취인가? 차 팔았는가? 정비업자한테 맡겼는가를 뺀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다만 내용은 그럴싸해야 되니까 답안지에다가 써내는 내용은 그럴싸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세련되게 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가지. 자동차의 열쇠 관리는 어떠했는가? 무단운전의 시간의 거리는 어떠했는가? 신분관계는 가까운가? 먼가? 사후승낙의 가능성이 있는가? 자동차의 반환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 사안에서 무단운전 사고라 하나 차주에게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쓰면 된다면 답안지. 임대차,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마치 당연히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사용대차의 경우에 자동차를 빌려간 자가 운행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므로 운행지배가 있는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자동차를 빌려준 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권자로서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운행 지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이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그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운행 지배가 있는 자이므로 운행자 책임을 진다. 빌려준 자의 경우에도 그 빌려준 약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약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난 다음엔 자동차를 소유권자에게 반환하게 될 것이니까 운행 지배의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대주는
운행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사용대차의 경우에 빌려간 자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운행 지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운행자. 빌려준 자는 뭐예요? 공짜로 빌려줬건 돈 받고 빌려줬건 빌려준 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자이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동차를 돌려받아가지고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운행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행 지배의 개념은 현실의 지배는 물론이요, 지배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료, 쓰기 위한 재료만 좀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암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나 아무리 쓰면 될 것이고, 하여튼 이 세 가지 절취, 정비수탁업자, 명의전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기로 합시다. 다음 이제 운행으로 넘기면 운행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지금 3조 한 조문을 가지고 지금 이게 오랜 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3조에 이렇게 써 있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행위는 운행으로예요. 운행으로. 운행의 개념을 파악해 봅시다. 운행의 개념. 운행으로 그랬는데 운행은 뭐냐? 운행. 자배법 2조에 보면 운행이란 물건의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운행은 그 물건을 싣고 가는 중이냐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싣고 가느냐 안 싣고 가느냐 중요하지 않고, 자동차가 하여튼 그 본래 과거 운행, 자배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용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건의 운송 여부에 불구하고, 과거에는 물건의 운송 여부 불문해.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자동차의 어떤 해당 장치를 갖다가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장치를 뭘로 바꿨냐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이렇게 바꿨어요. 개정이 됐어요. 2003년도가 4년도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는 똑같고, 그러니까 초기에 운행의 개념은 이 당해 장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되게 되는 거예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